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과실련 제 155차 오픈 포럼 과학기술 혁신과 비전 공익과제 저희 이번에 지금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고요. 저희 지금 개회사는 과실련의 상임대표 한은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개회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한은미 교수입니다. 이번 과실련 오픈 포럼 주제가 과학기술 혁신과 비전, 그의 공약과 과제입니다. 5월 10일 새롭게 취임할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그 방향이 앞으로 5년뿐만 아니라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논의가 아주 적절한 또 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 공약과 지켜야 될 과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토론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과 바로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국민연합인 과실련이 또 다른 색깔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또 해갈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발제와 패널에 응해주신 출연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님,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김요셉 대던넷 이사님, 그리고 심정민 키스텝 과학기술정책센터장님, 원미숙 과실련 공동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동의대학교 신서종합부에 재직 중이십니다. 이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늘 우리 포럼 위원장이시자 좌장을 매끈하게 이끌어 주시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 겸 논설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많은 분들도 채팅창을 통해서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발제를 맡으신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시 박영일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박영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경영학과 공학 석사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융합 콘텐츠학과 교수로 계시고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하셨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과학정책 담당 특보로 일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부탁드리고요. 박영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영일입니다. 아주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과실련해서 2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제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현실 위원님의 또 말씀과 또 상임대표님의 또 말씀이 계셨고, 또 한편에서 보면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기 나오신 지금 같이 계신 여러분들께 이제 그동안에 들은 이야기 또는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하시는데, 특히 윤지은 교수님처럼 전문적으로 계속 연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이제 좀 남았습니다만은, 거기서 실제로 공약을 정책으로 해서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과실련을 비롯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끊임없는 이제 관심과 동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취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저로서는 하여간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서없이 만들었는데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유가 됐는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제목을 그냥 과학기술 혁신과 비전, 공약과 과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효섭 이사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제 다른 그 토론회 자리에서 한참 이제 이런 공약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공약은 이게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선물 보따리를 리스트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으면 그 공약을 내는 사람과 국민 사이에 이 고용계약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공약 끝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실행되고 나면 그 중간이든 아니면 정부가 거의 마칠 때쯤에서 뭐 공약 달성률이 몇 %냐 뭐 각자 카운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만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공약을 만드는 사람은 그 공약이 대부분 이제 집행되기를 실제로 또 희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이 이제 실제로 그 행정부와 함께 잘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공약이 이제 100% 갈 수 있을 것이냐 희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혁신과 비전, 공약과 과제에서 공약을 잘 정책으로 바로 이어지게 하는 과제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발제를 하는데 이제 일단 기본 전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수위 활동이 시작됐고 이제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 과학기술 정통부 같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부처들이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그 업무를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인수위에서도 뭐 몇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을 그 공약과 그것을 앞으로 실행할 정부 각 부처 간에 아니면 그 공공기관들 간에 이제 이 공약의 조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 그 얘기는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과 공약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거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잘 이어지거나 아니면 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약 작성의 뭐 기본 취지를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던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의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의 공약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공약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격의 결이 좀 다른 이런 것을 이제 다들 느끼셨고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과학기술 공약이라는 것은 혁신 공약이 있고 비전 공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구분했고 결국 그거를 이제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 후보 즉 당선인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은 혁신 공약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약집에 실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과학기술 비전 공약이다. 이렇게 이제 굳이 공약을 제가 작성했던 분과위원장으로서 굳이 이제 구분을 이제 했고요. 이제 좀 말씀드리기 쉽게 그래서 혁신 공약과 비전 공약이라는 게 있다. 혁신 공약이든 비전 공약이든 각각의 기본 그 취지가 아니면 배경이 뒤에 숨어 있고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 과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약 작성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약 작성의 기본 취지라는 것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그 여건은 내부적인 여건도 있고 다른 이 선거 현황에 관한 여건도 있고 또한 이 다른 당과의 관계 또는 국민과의 관계, 과학기술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초기의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기술에 관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정리하기에 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공약 작성 이전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의 강조점은 당연히 그 후보의 그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스탠스에 관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학기술인 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닌 후보가 과학기술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고, 이 기간은 실제로 세부적인 공약을 작성한 기간보다 훨씬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강조점은 이 5가지로 집약이 됐고, 이 5가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후보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점의 5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현장의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자문회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과학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든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과학기술이 더 커나간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에게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된다. 여기에 과학기술인에는 물론 현장의 연구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기술 관료도 이 과학기술 안에 다 들어갑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면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에게 과학기술을 맡겨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인을 중용해야 된다. 다른 여러 포스트에 중용해야 된다. 요 의미 밑에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이제 그동안에 이것이 많이 얘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을 확정하는 과정, 탄소 중립에 관한 그런 실천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 방역에 대한 여러 방법을 확정하는 과정, 이랬을 때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인을 중용해야 된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이 지금 많은 불만이 지나치게 간섭이 많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혁신법을 이제 이번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연구혁신법으로 자율성을 많이 보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처럼 대학에 있는 이런 교수님들은 그 연구혁신법에 의해서 감사가 강화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좋겠다. 요 5가지가 공약 작성 초기에 강조점이었고, 이것은 그 후보 당선인의 이제 공식적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후보의 과학기술에 대한 그러한 그 시각,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기본 포지션으로 이 5가지를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난 12월 중순에 과총에서 과학기술 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딱 이것이 중심돼서 이제 말씀이 후보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후보가 직접 말로 한 공약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이제 이런 행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페이퍼워크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공약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사실은 여러 그 방법이 있었는데, 이미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다듬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 있었는데, 저희는 만들어진 안이라는 것이 사실 초기에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안이 없었고요. 각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각계의 정책 건의를 다 취합을 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이제 사실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과실련에서 나온 그 보고서라는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사실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그 공학한림원의 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이 기본적으로 됐고, 그 외에 과학기술 단체의 보고서라는 거는 그 제가 감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사실 보면 과학기술계 민원의 종합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이게 A부터 Z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민원의 종합판은 사실 적고, 각 자기 분야에서의 민원이 종합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주위에 계신 분한테 들은 것은 그 민원 해결을 공약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민원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약 작성의 초기의 기조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기조하에,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기조하에 이 5가지의 중점을 두는 과학기술 정책 과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각은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인데, 어찌 보면 아직까지 이제 미완성인 부분인데,
자, 과학기술을 계속 얘기할 때 우리는 정부 투자 30조와 정부가 과학기술계에 뭘 해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70조의 민간, 특히 70조뿐이 아니라 수백 조를 쌓아두고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민간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하면 활력화시키느냐, 활력 있게 바이탈라이즈 시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점차 그 민간의 이 민간 투자 보시면은 그 증가율이 계속 반으로 줄은 것을 이제 그 통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활력을 더블업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 특히 R&D 과정과 테스트 베드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증 시험 그리고 신제품의 시장 진입 초기 요 세 단계에 대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가장 중요한 이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정책의 1번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우리 안현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 전환의 시대라는 키워드가 전환의 시대와 기술 폐권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다. 즉 디지털 전환, 탈탄소 전환, 바이오 전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첨단 제조 기술의 전환. 제조 기술 전환에는 소부장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밸류체인의 그 변화에 따른 그러한 전환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혁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국가가 생존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려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가장 핵심되는 무기가 뭐냐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기술을 빨리 여러 분야에 침투시키고 활용을 해서 그 성과를 높이는 것 이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이 이제 그 중에 핵심되는 생존 무기로 이제 간주가 된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 공약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과 맞물려 있고 또 후보자의 그런 이제 철학과 맞물려 있는데 공평, 공정, 격차 해소입니다. 이 공평은 기회의 공평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고요. 기회의 공평. 공정은 보상의 공정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격차의 해소. 그래서 이제 격차 해소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대로 특별한 어떤 뭐 위원회까지 만들어졌었고 그 당에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 이것이 청년과 여성 문제가 전부 여기에 걸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과 여성 문제가 공평한 기회 그리고 그 자신의 그 활동과 노력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보상을 공정하게 받는 것, 이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 청년과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과제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 추격형, 그다음에 패스트 팔로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는 창조적인 핵심 체제로 움직이기 위해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꿨느냐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조금씩 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혁신 공약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노력이 그동안에 이 다섯 번째에 있었고 정책이 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얘기된 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20년 동안 반복된 것인데 실제로 우리 과학기술 행정이나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되는 현장에서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약간씩 개념이 바뀌어서 추진되어 오지 않았냐 이 인식하에 이제 이것이 공약 작성의 이제 그 중요한 이 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줄기하에 저희도 이제 예전에 저희들이 맨날 하던 버릇대로 비전, 목표, 추진 전략, 과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각각을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5를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5.15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저희들도 뭐 그런 차원에서 세계 8대 경제강국, 세계 1위의 혁신성장국가, 세계 5위의 과학기술 강국 이런 목표로 해서 우리가 그 추진 전략도 만들고 그래서 과제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덩어리로 해서 여기에 이제 웬만한 것들이 이제 뭐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 생각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ICT,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우주 뭐 그다음에
공평 공정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 사회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교통주거, 스마트 헬스케어, 농산어촌, 스마트 플랫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성장 기반에서 민간 투자 100조, 규제 개혁, 창의 인재 100만 명,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공약의 이제 전체 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체 줄거리를 만들고 나니까 이 부분들이 각각 다른 분야에서 다 필요하다고 이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산어촌은 농산어촌에서 가져가고, 국방은 국방에서 가져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재는 교육에서 가져가고, 민간 부분은 또 경제팀에서 또 뭐 필요하다 가져가고, 이제 디지털에 관계된 것만 한 덩어리도 또 별도로 남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이것이 이제 이합집산의 형태로 짜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짜게져서 결국은 이제 공약적성이 중기에 결국 4차 산업혁명 디지털이라는 것이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머지가 재편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1월 2일 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약 1호 공약으로 이제 회자가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내내 지금껏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실체가 뭐냐라는 질문도 계속 받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하나, 그다음에 디지털에 관한 걸 다 모은 것을 약간 그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인데, 디지털 얼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이 GIS와 관련된 디지털 얼스 개념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네이밍 뭐 또 하신 분은 하신 분대로 뭐 아마 뭐 취지가 있었을 테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얼스, 그래서 하나는 디지털과 정부를 묶고 하나는 디지털 얼스는 디지털과 산업을 묶어가지고 이 두 개가 큰 축으로 해서 이 과학기술 공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차지하게 됐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다른 부분에 연관되는 것들, 즉 과학기술이 다른 경제혁신이나 사회혁신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각각 그쪽 분야로 다들 분산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때가 이제 디지털의 방점이 둔 그 이 여러 공약들이 모이는 시점과, 그리고 당이나 국회의원 팀들에서 공약 초안을 홍수같이 쏟아내 가지고 교통정리가 뭐 열심히 그런 시기를 이제 제가 이제 겪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되면서 결국은 우리 과학기술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각 부분으로 용해됐고, 그 중에서도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둬서 예를 들어 뭐 투자 목표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빠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투자를 뭐 30조에서 50조로 늘리는 게 가능하냐? 민간 투자를 70조에서 100조, 150조 가능하냐? 뭐 이런 여러 검토를 했는데, 그런 약속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숫자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각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막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각 부분으로 용해되면서 뭐 일견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기술 전체의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약간 취약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각 부분에서 과학기술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또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그러면 당선인이 약속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선인은 내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보다도 나는 그러한 창조형 혁신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런 혁신을 해나가겠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과학기술 혁신 공약. 그래서 그 말의 키워드의 이제 집대성은 익숙한 시스템과 결별하고 다음대한 변화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앞으로 5년이 아니고 5년 후에 5년 후 10년 그 이후까지 해서 우리 과학기술의 비전은 뭐냐? 과학기술 이제까지의 과학기술 취급 국가에서 이것도 5년 안에 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서 온 것이고, 첨단기술 선도 국가로 이것도 향후 5년 정부에서 갈 수 있는 건지 더 오래 걸리는 건지 모르지만 지향점은 선도 국가로, 이런 이제 과학기술 선도 국가 이런 개념으로 비전을 이제 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했는데, 또 통합정부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통합정부가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간에 뭐 공약은 베스트 공약을 만들어서 베스트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뭐 정부의 사명이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장 좋은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걸 설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방향이 좀 지켜졌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팀에서의 그런 의견과 조합이 돼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혁신공약과 비전공약을 같이 말씀드리면 혁신공약은 요 5개였습니다. 민간과학기술위원회,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완전히 처단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10년 이상 장기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 안에는 청년과 여성입니다. 청년 여성 과학기술인들에 위한 도전과 기회장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이 공평하게 마련하고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이 5가지입니다. 5가지는 이제 지난 과청 토론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실히 정리돼서 이제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5가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약간 이제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좀 강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도 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가 바로 불려 나와가지고 민간 과학기술위원회냐 아니면 뭐 과학기술부총리냐 이거 가지고 그 뭐 거버넌스 토론회 하라 그래서 나왔고 우리 윤정 교수님도 나와서 말씀했는데 민간 과학기술위원회가 마치 MB 정부의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위원회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당선인의 민간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쭉 다 모아보시면 압니다. 민간위원회는 이것이 기능이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를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원회 형태로 빼서 거기 사무처에 각 부처의 사람들과 민간의 전문가들을 집어넣어서 청와대 이제 한 조직의 일환으로 외곽에 두고서 실질적으로 내라는 게 이제 국장이 책임져서 그것을 통할한다. 이 개념입니다. 민간위원회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민간을 빼버린 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민간위원회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민간위원회 중에 하나이다. 민간과학기술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도 좀 있는데 뭐 하여간 위원회 공화국, 옛날 위원회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의 뭐 한 아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행정위원회가 뭐 이게 실제로 얼마나 권한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과학기술 혁신 공약의 핵심은 뭐냐?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물론 당연히 과학기술 관련되는 부처의 장관 또는 뭐 부총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한 거는 청와대 뭐 수석을 놓으라부터 시작해서 과학고문을 놓으라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과학기술 정책실 같은 걸 놓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통할하는 리더십을 많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하나의 방안이 바로 민간과학기술위원회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인사정책에 관한 것들이고 세 번째는 연구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이라서 무조건 다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를 없앤다고 써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연구 환경을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국제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국제 수준의 연구 평가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완성되는 그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를 빼먹고 앞에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고 실제로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밑에 두 개는 뭐 더 이상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신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벤처에 관한 그런 이 기본 정책의 방향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젊은 과학기술인들, 젊은 연구원들, 예를 들어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의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박사후 과정에 있는 사람, 유학하고 돌아와서 막 돌아와서 이제 어떤 정규직에 이제 아직까지 다다르지 못한 그런 분들, 아니면 어떤 그 이 경력 단절이 있다가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는 것과 함께 그 기회를 소위 말하는 슈퍼바이저가,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교수님이 학생들의 성과를, 예? 그거를 뭐 그 성과의 많은 부분을 교수님이 보상으로 가져가는 이 시스템을 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고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허를 내더라도, 특허를 내고 학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참여한, 실제 참여한 그 청년 여성 젊은 과학기술인, 신입과학기술인들에게 그 보상이 공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요거 이제 상당히 숙제인 시스템이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북부의 그 유럽 그 대학에 있는 그런 환경들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을 이제 상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이 정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전에 해당하는 공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17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과학기술에 관한 여러 공약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에 관한 공약들이 여기에 들어있고, 국방에 대한 공약들이 여기 있고, 교육에 관한, 과학기술과 교육에 관한 공약들이 있고, 순수 과학기술에 관계되는 공약들이 있고, 탄소 중립과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공약들이 원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공약들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또 예를 들어 뭐 전남 같으면 전남에 해당하는 공약의 7개 중에 3개가 과학기술 공약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산어촌에 관한 공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 관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한 공약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많은 부분에 AI를 비롯한 디지털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전부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뭐 이제 다른 자리에서 그 말씀드렸는데, 농산어촌 발전이면 농산어촌 발전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양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농산어촌의 발전에서부터 그 농산어촌의 그 소멸 문제에 대한 예방 정책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그 이전에 뭐 인구 소멸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는 그러한 농산어촌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에 관한 것이 중요한 수단으로 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이제 말하자면 실행력, 실천력, 5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뭐 이런데 상당히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신이 중점이 된 이런 분야들이 지금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을 실천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아울러 플러스 여기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것이 각각의 관련되는 곳에서의 뭐 숙제 아닌 숙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과학기술도 사실 보면 이제 디지털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7개 중에 4개의 지금 이제 디지털이 들어 있습니다. 요 맨 처음도 디지털에 관한 거고, 두 번째도 디지털에 관한 거고, 세 번째도 디지털이 중심이 되고, 물론 여기에 바이오도 있고 그러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메타버스도 역시 이제 디지털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을 하면 혁신 공약은 리더십에 관한 공약이고, 창조형 혁신 체계로 가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공약이다. 비전 공약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활력경제, 사회혁신,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을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을 중요한 수단으로 해서 한다 하는 것이 과학기술 비전 공약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임무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정립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이 국가 임무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 국가 임무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것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투자의 중점, 우선순위가 재편될 수 있다 하는 것에 일단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주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5년 동안에 그러면 여기에 몇 %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이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제시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게 그런 것들은 또 더군다나 여러 이 실행 주체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요 국가 임무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비전공예의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인수위 활동도 그렇고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뭐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국민통합정부라고 이제 표명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이제 통합정부라고 좁혀서 생각한다 그러면 과학기술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의 과학기술의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뭔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공약의 뭐 확장성 이런 데 사실 세부적으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 같은 것을 다 제가 세밀히 뭐 알기는 어렵고 또 뭐 여쭤봤지만 뭐 그냥 또 이 각각의 뭐 취지나 뭐 이런 정도에서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결국 유사한 부분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씩의 세부적인 상의 조정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공약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같은 정책의 방향성 안에서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을 나누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이 다른 공약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투자에 관한 여러 이 구체적인 수단들, 목표치,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의당이 저는 뭐 약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편인데 너무 뭐 많은 예를 들어 특수 목적고를 뭐 분야별로 막 만든다든지 17개 지자체에 전부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겠다든지 그다음에 해외 인력에 대해서 이민제도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도 국내에서 제가 예전에 대통령 과학장학생 이런 거에 실패한 여러 경험으로 미쳐보고 대학교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미쳐봐서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그러한 교육기관을 자꾸 많이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좀 결이 상당히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인력 양성을 위한 규제의 완화 이게 상당히 중점이 있고 또한 이미 기존의 이 산업혁명 시대의 그 중요 인력인 현장의 현재의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환하느냐 전환 인력에 대한 교육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고 뭐 거버넌스가 많이 다른 것들은 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결이 다른 그런 과제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 통합정부의 최종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지켜보면 이제 국정과제의 이 정립에서 나오겠죠. 아마 뭐 우리 안현실 위원께서 이제 이 포럼을 이제 앞으로 저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보고 이제 앞에 일단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이 취지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방향이 틀어졌는지 왜 틀어졌는지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세부적인 정책을 세우냐보다도 초기에부터 강조했듯이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이 어떻게 유지 발현될 것이냐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 저걸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이 독촉을 해야 된다,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을 유지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 창조적인 혁신 시스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수없이 많이 논의가 됐고 정책 연구 같은 걸로 많이 나왔는데 그럼 그걸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그야말로 익숙한 것을 완전히 결별해서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스템 시프트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얘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뭐 세제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뭐 펀드 같은 거 조성해서 자금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 정부 구매나 공공 구매, 혁신 구매 같은 걸 늘리는 거 이런 몇 가지 이외에는 아직까지 민간 주도 혁신 활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규제도 폐지해야 된다. 또는 뭐 규제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으로 저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요원하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주도 혁신 활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빨리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과 인사 시스템의 개혁은 제가 원래 이 후보 시절에 당선인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지킨다 그러면 되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중요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뭐 디지털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이고요. 결국 과학기술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감시하고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 발언에서 감시하고 독촉하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주 동의하는 거는 이 과실련의 아주 깊은 또 관련도 갖고 계시는 민경창 교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저걸 하려고 해도 옆에 예산 담당하는 국회의원, 감사원 이런 사람들의 과학기술 시각을 고쳐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쳐놓는데, 그런 말하자면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과학기술인들이 나서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서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또 이 자리에서도 같이 또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간 주도의 연구, 그러니까 미래발전 연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자료를 얻고 뭐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크게 이렇게 획기적인 진전이 없고, 특히 정부 사이드가 아주 기대는 아닙니다. 솔직히 보시면은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 현업에 매몰돼 가지고 너무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민간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민간이 약간 좀 더 주도적으로 미래 연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정치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 이걸 확대하는 것, 뭐 사실 과학기술인들이 이거 싫다고 하지는 않죠. 근데 뭐 우리 시스템이 아직까지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에 이제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요구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우리는 자기 과학기술인들은 물론 좁은 의미에서의 자기 영역에서의 전문성, 이게 뭐 최고의 덕목입니다만은 분야 할거지를 버리고 융합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전을 내고 그에 대한 정책을 내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전체적인 역량을 넓히는데 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이 말씀을 뭐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재 이 입장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과실련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면 뭐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는 꺼져 있죠? 네. 예, 공유. 예, 화면 공유 중지를 해주시면. 네. 예. 이화여대 박영일 교수님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긴 시간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주제 발제 토론 안현실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위원장님 소개를 받은 안현실입니다. 오늘 박영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 주제 발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아마 제가 근래에 들어본 이런 이 관련된 주제 발표를 이렇게 쭉 올려보면 거의 최고의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핵심 부분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발표는 아마 박영일 교수님 밖에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정에 처음부터 이렇게 쭉 참여를 해오신 그 부분도 있지만, 원래 이제 이쪽 분야의 학자로서도 연구도 하시고
또 실제로 또 행정부에서 이렇게 사실상 이 차관이라는 고치기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정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자리라고 우리가 본다면 학문과 실무 쪽을 이렇게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생각과 통찰력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분이 3분인데요. 토론자분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요셉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공학 석사님 나오셨고요. 지금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워낙 왕성하게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과학 전문 미디어 대등넷 이사로 계시고 또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 총괄위원회 위원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대덕특구의 재창조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대전과학문화협의회 위원도 하시고 또 유성구 과학 꿈나무 멘토 자문위원 이런 부회장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우리 김요셉 대등내 이사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심정민 키스대 과학기술정책센터장님도 나오셨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시고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기술경영 박사를 이 정도 되시면 거의 정통의 길을 뭐 걸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째는 우리 공동대표이시자 사실은 이제 우리 과실련 이런 초기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그 에너지를 주시고 또 버팀목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우리 원미숙 교수님이신데 부산대 화학과 학사를 하시고 동대학에서 화학과 박사를 이렇게 취득하셨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소장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부산대학교 겸임 교수도 하시고 또 대한여성과학교수인회 제7대 회장도 이렇게 역임을 하셨는데 현재는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이 3분 토론자분을 모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김요셉 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동네 김요셉 이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현실 선배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박영일 교수님 2주 전에 뵀는데 여기서 또 뵈서 반갑고 또 평소 좋아하는 원미숙 박사님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심정민 센터장님과 우리 공동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계하고 전혀 관계 없었던 대학교 때 지금 있는 이제 대덕넷하고 우연하게 이제 알게 돼서 지금 이제 2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이제 기자와 취재팀장 부장을 했고요. 주로 이제 대덕의 연구 현장에서 이 과학자들과 밥 먹고 뭐 술 먹고 하면서 과학계를 이해하고 지금도 이제 과학을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과학기술 혁신과 비전을 이제 박영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거를 잘 들었는데요. 저도 안 선배님처럼 정말 인상 깊었고요. 결국 이 거버넌스라는 거대 담론보다 이 사람이 중요하고 이 대통령 과학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그 사람의 리더십의 핵심이 뭘까?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디어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그 핵심이 결국에는 저는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 과제 총합 정부의 과제인데 이제 통합 정부의 과계 정책 방향이라든지 대통령의 과학 리더십 발현이라든지 민간 주도 구체적 로드맵 뭐 이런 게 모두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잘 되는 법일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 이 과학계 커뮤니케이션 현실부터 인식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기술계가 아직 그 지금 갈 길이 먼 게 결국 여러 문제들이 과학계 여러 문제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데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나 위에서는 뭐 점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제 과학은 괴리돼 있고 과학자들은 목소리를 못 내거나 안 내거나 여러 이유에서 이제 국가 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바람은 이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대폭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과학계 커뮤니케이션의 3대 핵심 주체들을 꼽으라면
미디어나 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계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그 미디어부터 말씀드리면 이 과학계의 이야기가 이 외부로 잘 퍼져나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지금 생태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미디어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실까요? 대략적으로 문체부가 이제 등록된 기준에 따르면 거의 2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거의 인터넷 매체들이고요. 근데 주로 대부분의 분야가 90% 정도가 정치나 사회, 경제 뭐 이쪽이고 과학 전반을 다루는 미디어는 별로 없습니다. 손가락 안에 이제 꼽는데 단순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과학 미디어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과학계 커뮤니케이션 발신량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의 양쪽 그 과학 미디어의 양쪽 숫자도 현실이 이러니까 더욱 우리가 목소리를 잘 내야 되고 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에너지가 잘 투입돼야 된다 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뭐 여담이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여기 안현실 선배님 같은 훌륭한 분이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략가로 역할을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짧게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주체는 이 대통령과 정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사실 과학기술 이야기하는 톱다운식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키스트 과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연구소 수시로 드나들고 소통했다고 추억하시는데 사실 그때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이 당선인도 과학기술을 많이 언급하도록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과학계도 그렇게 되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인수위나 당선인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키워드는 용산이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가 사실 그 과학기술을 어느 대선보다 많이 얘기해서 고무적이긴 했는데 당선이 되고 이제 초반이긴 하지만 이대로 계속 용산이나 현안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인수위나 대통령 입에서 과학기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국가와 국민들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도록 과학계도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과학기술 그때 40주년이었습니다. 행정체계가. 그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나라 과학자를 극찬하면서 이태리 총리한테 자기 시스템을 자랑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서 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의 그 기사가 이제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하니까 그 다음 날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뭐 이 그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대통령한테 과학기술 질문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과학에 대한 소통을 그 대통령부터 이렇게 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하나씩 하나씩 그 바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영국의 과학계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연구비를 어디에 투자할지를 온전히 과학자들에게 맡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부러웠고 그 전문성 인정하는 이제 그 관료 사회가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연구의 비중을 높여야 그 인류의 삶을 바꾸는 어떤 연구나 혁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이제 초반에 돈만 되면 끝이거나 간섭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끊임없이 과학자와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학계 내부의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그 30조 정도 되는 이제 과학자의 R&D 연구비가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대중의 당연한 권리인데 아직 그런 발신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리고 아까 그 출연연이나 이런 주체들이 결국엔 과학기술의 주체들인데 아직 합리적 질서, 잘못된 질서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수월성이라는 키워드를 확보를 해야 과학계가 산다고 보는데 이 수월성이 유지 발전되는데 그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연구 집중보다는 뭐 52시간제나 블라인드나 이런 것이 결국에는 수월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뭐 개선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목소리를 과학계가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스턴 도시도 이 바이오 클러스터 세계적으로 되기까지 이 혁신 주체들이 100번 이상 만나서 되게 집중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과학계도 그리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진짜 획기적으로 왕성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그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흔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런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컬처 부분,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무형제 부분, 이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너무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관건인데 우리 그 김연섭 이사님께서 아주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심정민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텝의 심정민입니다. 우선 먼저 신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에 패널로 불러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선 최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과학기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때보다는 이제 신정부의 공약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박영일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과학기술 혁신과 비전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에 대한 식견을 좀 얻은 것 같아서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아까 좀 과학기술에 대한 핵심은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성장 잠재력이나 과학기술 선도국가, 탄소, 지역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저희도 사실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딱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보이지 않지만 이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게 인수위에서 좀 반영이 제대로 되고 그게 핵심적으로 사실 저희 같은 기관, 저희 센터에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좀 드러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다양한 이런 실천 과제가 좀 제시될 것으로 보여서 이를 위해서 좀 제안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뭐 공약에도 사실 나와 있지만 과학기술의 역할 및 영역이 좀 확대되는 게 좀 극명하게 좀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방향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광범위한 이제 사회 경제적 역할 등에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의 확대나 이제 아까 과학기술 혁신정책이라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그거로의 확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 기술 패권 경쟁, 뭐 코로나 등 재난재해가 이제 확산이 되고 기후변화, 인구 감소,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사실 대전환 수준의 환경변화의 파급 효과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역할에서 과학기술이 이런 어떤 사회적 이런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과학기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사실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과학기술의 역할과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서로 간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과학기술 중심의 뭐 국정 운영이나 비전 및 목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분야별로 이제 조금씩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수위 쪽에서 나오는 그 비전의 국정 운영 비전 및 목표에서 과학기술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유기적으로 그 정책들이 연계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 계신 분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문사회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같이 협업하고 이런 생각들을 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과학기술이 왜 중심이 돼? 경제가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할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은 서로 이제 전문가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사실
그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에 대해서 박영일 교수님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리더십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연속성을 담보한 정책적 실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조직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여러 논란들이 있으시잖아요. 부총리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회든 부총리든 간에 어쨌든 국가 전반의 통합적 추진이 실행이 필요한 조직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서 백악관 내에 과학기술 정책국이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의 조직들이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최초로 과학기술 정책국에 내각의 지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위원회를 서포트하는 정책국의 그냥 하나의 조직이었다면 내각부의 지위를 딱 부여를 해서 명확하게 역할들을 이제 부여를 했고,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옛날에는 이제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자문에서 향후 모든 국정에서 이제 안보나 경제나 에너지, 환경이나 공공의료 등 모든 국정에서 과학기술 관련된 자문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뭐 일본도 사실은 약간 트렌드가 비슷한데요.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제6차로 오면서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으로 좀 확대를 하고 또 조직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도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라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있는데 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무국을 이제 내각부의 정책총괄관에서 내각부에 별도로 과학기술혁신 추진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이제 기존의 과학기술 혁신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을 위해서 조직을 좀 강화하는 형태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랑은 좀 틀리게 이제 임팩트 프로그램이나 문산형 연구개발 제도나 그다음에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이나 관민 연구개발 투자 확대 프로그램 등 이제 전략적인 이제 투자 프로그램 등을 실질적으로 집행이나 기획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이런 과학기술 혁신회의에다가 지금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리더십들이 단순히 그냥 조직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서 어떤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기능까지 좀 포괄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는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가 구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R&D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그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게 사실 목표로 있는 것 같은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서는 어쨌든 기존의 연구 환경의 조성 및 혁신 추진 체계의 고도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외연의 확장도 상당히 중요하나 내실화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보다 강력한 리더십 및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나라가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안 나온 정책들이 없고 안 나온 사업들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은 사업들과 정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검토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R&D 시스템 고도화라는 얘기 사실 키워드가 되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거를 이번 기회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영역을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내연도 좀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세 가지 측면의 뭐 제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R&D 투자 규모의 확대나 기술 변화에 따라서 R&D 투자의 전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무 중심의 R&D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근데 임무 중심의 R&D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라는 용어 정의조차도 사실은 현장에서 잘 되고 있지 않고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게 뭘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임무라는 게 결국 전략성을 강화하고 이제 기술적 난제나 사회적 난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의 R&D 지원 체계를 좀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고 또 일정 부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개발 성과가 아까 사회와 경제로 연계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기획서부터 예산 편성까지 사업과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을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말했는데 사실 뭐 임팩트나 프리즘이나 아니면 SIP 프로그램들 아까 이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들이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획이 됐고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아까 이제 박열 교수님이 규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규제 제도의 개편 및 또 민간 주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R&D 혁신 시스템의 구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정책들도 있었고 사실 지금 실현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산업 기술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고 현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규제에 대한 선제적 영향평가, 그다음에 선제적 발굴 체계를 좀 고도화하고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는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조금 면밀히 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규제가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전주기적인 원스텝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민간이 R&D를 활성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 조성 및 지원이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간의 의견이 사실 정책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다 보면 사실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공공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거의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민간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산업이나 신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채널, 창구가 좀 필요하고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R&D 주체의 변화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R&D 시스템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연구 생태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00조 시대인데 100조 시대를 앞두고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연구 인력, 석박사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포닥 중심으로 연구 생태계를 다시 개편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들도 있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는 있으나 사실 연구를 어떻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게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약간 임시방편적으로 이제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없으니까 뭐를 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현안 문제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 토대로 근본적으로 좀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 간에 좀 다양한 의견들과 동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아까 청년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도전과 기회의 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여성이나 청년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 그것들이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재는 노동시장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간 뭐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정부 주도로 인력을 몇 명 양성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었고 노동시장과의 연계는 상당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재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재교육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들이 있어야지 재교육이나 재전환 인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 간의 연계들, 노동시장의 현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인력들 그리고
이 아까 정책의 영역들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야까지 포괄해서 이제 어떻게 과학기술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활용하고 그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제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심 센터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키스텝 과학기술정책센터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엄청난 내공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너무 체계적으로 잘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혹시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게 이번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되는 겁니까? 내년도부터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 그러니까 새 정부 입장에서는 네네네. 한 7개월이 겹치는 거다, 그죠? 네네네.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말 정도 이제 발표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늘 박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예. 저희한테 되게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사실은 지금 저런 컨텐츠를 담아서 이렇게 발표해 주실 분이 아까 제가 박영일 교수님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래요.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언론과의 접촉이 사실상 차단돼 있고요. 뭐 또 한 5월 이렇게 10일 돼서 새 정부가 또 출범했을 때 그 캐비넷이라든지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관 그 과학기술 관련된 그 위원회가 됐건 뭐 부총리가 됐건 또는 뭐 이런 또 이 대통령실에 뭔가 또 어떤 그 전략적인 유닛이 생기던 간에 또 거기에 또 들어가서 또 일을 하실 분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 공약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뭐 그 마지막 이렇게 발표된 것까지 그리고 또 이 공동정부가 구성되면서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과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 지금 박영일 교수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좋은 기회를 지금 가지게 된 그런 자리고요. 아마 이게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이제 확정돼서 나오면 일단은 좀 자유로운 분들이 국회의원 쪽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 쪽,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수위의 그 정통 멤버들보다는 TF 쪽으로 이렇게 좀 가 있는 분들, 조금 프리덤이 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들을 뭐 가능한 분들부터 이렇게 차례로 한 서너 분을 더 모시게 되면 아마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분야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 또 실제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실련의 오늘 오픈 포럼이 제가 봤을 때는 역대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포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원미숙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과실련 오픈 포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럼에 제가 토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발표해 주신 박영일 교수님 그 공약의 변천사도 잘 들었고요. 또 내용도 이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정리하셨고요. 저는 정책 그 자체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 또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우리 과제 위주로 본다면요.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유지 발현할 것인가 했는데 아까 그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선되고 나니까 과학기술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하기 전에는
이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참 많이 거론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되고 나니까 과학기술이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 일단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제가 당선인을 보면 추진력은 있어 보입니다.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막 밀어붙이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뭐 정책 결정을 하고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당선인 본인이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을 알고 또 그 중요성을 잘 알아야 추진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인수위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저희들이 이제 인수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실제는 과학기술계에서는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그 소통을 막 강조하고 있는데 소통 문제로 인해서 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그 함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그런 것이 또 너무 관리 체불의 문제로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잘 돼 가지고 소통이 잘 돼서 좋은 정책 그 국정 과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저기 이제 저희가 인수위 구성을 보면 MB 시절에 활동하던 정책가 내지는 뭐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거의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MB 시절에 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교육위원회죠. 이것도 굉장히 전 염려가 돼요.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을 때 교육하고 과학기술이 함께 등장을 하면요. 과학기술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염려하면서 뭐 좀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교육과학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이다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교육하고 과학기술은 좀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여성 청년 문제. 이게 과연 그 공평과 공정에만 국한시켜서 될 일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성 청년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뭐 인수위 구성에서도 굉장히 역량 있고 세계적인 뭐 연구 결과를 낸 이런 분들로 다 모셨다고 당선인이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얼마나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내고 세계적인 분들로 다 구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러다가 매 만나요? 그다음에 거부는 계속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요. 민관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든지 뭐 이게 부총리제가 되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 또 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것이 문제지 거버넌스 뭐 이 제목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과학기술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발현에 대한 감시 촉구, 그 다음에 예산 입법 과학기술 시각 재정립,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연구는 열심히 계획해서 하면 되겠죠. 연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융합과 협력도 과학기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과학기술 시각 재정립한다거나 또는 정치와 정책 그리고 결정 과정의 참여와 주도 이것은 누가 시켜주나요? 오지 말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 잘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는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사람들도 열심히 사람들을 잘 그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활용할 기회가 있으면, 활용당할 기회가 있으면 과학기술인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 임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개선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충분히 느끼셨을 텐데, 이게 원미숙 교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토론입니다. 정말 오늘 뭐 마음껏 보여주신 것 같고요. 과실령 공동대표로 계시면서 계속 이 흐름으로 그냥 끊김없이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영일 교수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과학기술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적시해 주신 부분 이제 관련해서 우리 원미숙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과실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개별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섰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담감, 뭘 어떻게 보면은 대변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과학기술, 이런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시민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요. 이제 그 부분을 또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본 부분이 맨 마지막에 우리 박 교수님 해주신 그 부분이, 저게 우리의 미션이고 과제다. 우리 할 일을 잘 이렇게 적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윤지웅 대표님이 지금 나와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는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정책학자이자 행정학자이신데 뭐 한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뭐 네. 더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우리 원미숙 교수님께서 뭐 거버넌스 자체보다도 실천이 중요한 거다,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책학자나 행정학자들한테 한 방 먹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방 먹였다기보다는 반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아까 오전에도 모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 총리 얘기하고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동문서답을 거의 했습니다. 형식적인 구조적인 것보다는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오늘 박영일 교수님의 발표에서 정책학자로서 공약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 형성 과정이고, 사회 문제나 국가 문제를 정책 문제화하는 저희 있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책 성과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기술혁신 과정에서 프로세스 혁신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저희가 실감 있게 실제 경험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정책 과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클루들을, 단초들을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부가 되는 오늘 포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미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너무 형식적인 얽매이지 말고 보다 실용성 있게 아이디어를 이제 사회에 좀 더 체감 있게 또는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정책이 추진되고 운영돼가는 정책 집행에 좀 더 적인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버넌스라는 이 용어가 사실 유행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학자들의 현학적 허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정부와 시장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개념론적인 논의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저희가
하고 그리고 정책을 의미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좋은 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윤지은 교수님까지 이렇게 특별 토론자 게스트까지 한 4분의 이제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또 발제자로서 박영일 교수님께서 또 들어보시고 아마 답변하실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이 일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조금 관여를 하면서 뭐 느꼈던 점하고 부족했다고 하는 점들을 다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현실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과제, 요거 좀 과실련이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저한테 요구한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신정민 센터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예를 들어 왜 5년 동안에 과학기술 기본계획 같은 걸 안 만드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 정부하고 그다음에 그 만드는 데서 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할 건 아니다. 우리는 그걸 위한 중요한 방향을 좀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쉬운 게 민간 주도의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더 아쉬운 게 우리가 자, 과학기술인들에게 과학기술을 돌려준다.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돌려준다고, 좋게 얘기하면 과학기술인들의 자율적인 그런 의사결정과 전문성에 맡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공공부문이 할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돈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아까 심영민 박사님은 예를 들어 그 임무 중심 아닌들의 게 뭐냐 정의하는 것도, 이것도 어찌 보면 좀 뭐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는데, 저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과실령 같은 이런 이 과학계를 대표하는 그 연구자들의 그 현장 연구자 중심의 단체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코멘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대과연이라는 거 이제 혹시 아시죠? 이 선거 때면 나오는 과학기술인들의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대과연 그 뭐 선거 때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 이전에 좀 민간단체 공동으로 민간 과학기술 정책 연구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이 과실련도 여러 분과를 두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분야에 좋은 의견 또 취합도 하고, 뭐 공학한림원도 그렇고 과학기술 한림원도 그렇고 뭐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의견을 좀 취합하는 거고, 상시적으로 그야말로 왜 스텝이나 왜 키스텝이 있지 않냐, 뭐 거기도 뭐 민간이긴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민간이고,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 민간이 와서 스탠딩으로 그 스텝이 있고 연구할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는, 괜찮은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는 그런 민간 정책 연구원 공동으로 하는. 제가 이번에도 보면은 각 그 단체마다 정식 제안을 받으면 단체의 성격이 아주 많이 녹아있는 그런 이제 정책 제안들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고, 뭐 예전에 또 뭐 저도 또 뭐 그런데 거꾸로서 쓴 적도 있지만 그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민간이 진짜 민간으로 민간 주도가 되고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고 주도가 되려 그러면 아주 온전한 의미에서의 민간의 그 정책 연구원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민간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정말 좀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다.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근데 그런 말씀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게 이제 아마 나중에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제 관여했던 국회의원님들 또 이제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국정 과제가 나오고 정부 입장이 반영되고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고, 또 이거는 뭐 여러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거 뭐고, 이런 것도 가려내는 것도 역시 또 민간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민간 주도로 가려면 민간 싱크탱크가 정부 쪽의 싱크탱크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우리 과실련의 또 궁극적인 지향점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오픈 포럼을 보시면서 우리 또 한은미 상임 대표께서 뭐 총평이라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장시간 좋은 또 첨예한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아주 여러 차례 계속 맡고 있고요. 또 지방과학기술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한 지역과 지역 인프라 부분 파트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들여다보면은 참 오랜 시간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변화라는 게 이렇게 더딜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에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시기가 오면은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들, 그 고민했던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걸림돌이 있는가, 그 많은 좋은 생각들과 제안들에 어디에 걸림돌이 있고 어디서 실행이 멈춰지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실질적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과실련이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또는 드러내주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로서 더 다가갔으면 하는 그게 또 과실련의 색깔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뭐 마지막 총평이라기보다는 늘 이렇게 과실련 이름으로 노력해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 분들과 그때 발제 맡아주신 박영일 교수님도 같은 또 뜻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은미 상임 대표님의 총평이셨고요. 올해 지금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 한 7개월, 뭐 8개월 정도 이렇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새 정부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 포럼에 이게 시작한 이 주제, 박영일 교수님께서 테이프를 끊어주신 이 주제를 가지고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묻는다를 계속 시리즈로 올 한 해 가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픈 포럼이 사실 연간 계획을 거의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신 그 맨 마지막 할 일, 그 과실련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우리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님, 뭐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꼭 새 정부 행정부에 이렇게 꼭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한번 이렇게 태워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세 분, 김요셉 이사님, 그다음에 심정민 센터장님, 그다음 원미숙 교수님, 정말 뜨겁고 깊고 수준 높은 토론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과실련 회원 멤버 뭐 모든 분들 다 이렇게 건강하게 요 다음 오픈 포럼에서 이렇게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